자, 그 다음 햄릿 한번 보죠. 1막 2장인데 전반부는 죽은 자의 침묵과 산자의 웅변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1막 2장은 이제 결국은 죽은 햄릿 왕과 그 동생 클로디어스가 서로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산자는 뭐 웅변을 거짓말을 하겠죠. 여기서 죽은 자, 즉 침묵하는 자는 덴마크의 선왕이었던 햄릿을 말하죠. 그는 자기의 동생 클로디어스에게 암살을 당해서 동생에게 왕위도 뺏기고 결국은 왕비도 뺏기는 거 아닌가요? 왕비마저 뺏긴 인물입니다. 현재 덴마크 왕 클로디어스는 살아있는 자이고 형의 왕위와 왕비도 뺏은 자죠. 이 두 인물 중 한 사람은 유령이 되어서 등장하고 다른 한 사람은 화려하게 왕위로 등극하는 장면이 여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즉 결국 죽은 선왕은 유령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햄릿 선왕은 유령이기 때문에 말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산자인 클로디어스는 대관식에서 자신이 왕이 된 당위성이라든가 형수였던 겉으로도 왕비와 결혼하게 된 것을 밝힌다. 한번 영화 98년에 만들어진 햄릿 영화를 보면 아주 멋지게 나와 있어요. 대관식 장면이. 그래서 그 영화를 96년인가 98년에 나온 영화 지금 생각되는데 그 영화를 한번 보면 햄릿 멋있어요.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 그걸 뭐 올려서 보라고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 영화를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클로디어스의 대관식 장면. 사랑하는 과인의 형님 햄릿 왕의 죽음이 아직 기억에 생생하며 슬픈 마음으로 온 나라가 찌푸리며 비통해야 하지만 이렇게 이제 클로디어스는 형을 죽이고서도 자기가 죽이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과인의 형님 햄릿 왕의 죽음이 아직 기억에 생생하여 슬픈 마음으로 온 나라가 찌푸리며 비통해야 하지만 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즉 그 왕이 죽었으니 온 나라가 비통해하면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야 마땅하지만이라고 말하는 거죠. 거짓말로 이렇게 가식적이지만 형에 대한 추모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오히려 정당성이 더 확보되겠죠. 그가 형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 궁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슬픔과 분별심이 싸운 결과 과인은 가장 현명한 슬픔으로 이 영어 보면 영어 원을 with wisest sorrow 가장 현명한 슬픔. 지금 클로디어스는 지금까지 슬픔과 분별심이 싸운 결과 자신은 이게 한 대목이에요. 과인은 가장 현명한 슬픔으로 죽은 형님을 추모하며 동시에 우리들 산 사람도 생각하기로 했어. 참 이거 대목을 보면 묘한 말이죠. 내가 이 형이 죽어서 슬프다. 그렇지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살아는 사람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사실 여기 들어있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까지 슬픔과 분별심이 싸운 결과 나는 과인은 가장 현명한 슬픔으로 죽은 형님을 추모하며 동시에 우리들 산 사람도 생각하기로 했다는 거죠. 국왕으로서 죽은 선왕에 대한 슬픔을 애도한다고 하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은 죽은 것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서운한 감정이 들게 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무작정 그렇게 슬퍼만 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고로 전에는 형수였지만 지금 왕비가 된 전운이 감도는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이 나라의 공동 통치자를 과인은 이를테면 이지러진 기쁨으로 이게 영어의 원문을 찾아보니까 with a defeated joy 우리가 패배한 즐거움 이지러진 기쁨으로 다시 보면 그래서 산 사람은 이제 살아야 하고 죽은 사람은 어쩌겠느냐. 그래서 전에 형수였지만 지금 나의 왕비가 된 이 전쟁 기운이 감돈 이 나라의 공동 통치자를
과인은 이를테면 이지러진 기쁨으로 내 형님의 부인을 내 부인으로 내 집사람으로 맞이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이지러진 기쁨으로 내가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즉 형수와 결혼한다는 것은 그렇게 기쁜 것만은 아니다. 또한 형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with a defeated joy, 이지러진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 결혼을 하지만 그렇게 형과 같이 살던 그 형수가 그렇게 기쁘지는 않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도 헨리 8세도 형이 일찍 죽어서 헨리 8세도 그 아라곤의 스페인 아라곤 공주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파혼하고 수장령도 발표하고 그랬던 거죠. 한눈에는 행복을,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한눈에는 행복을, 또 한눈에는 수심을 담은 채 조금 바라는 건 아니었죠. 장례에선 축가를, 장례식에서는 애가를 불러야 될 땐 축가를, 혼례에서는 애가를 부르지. 결혼식에 축가를 부르는데 애가를 부르듯이 서로 기쁨과 슬픔을 꼭 같은 무게로 달면서 부인을 맞았어. 내가 지금 형수를 그렇게 기쁘게 맞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겠죠. 여기서 클로디어스의 연설 내용을 보면 전형적인 악시모론, 그 모순어법이에요. 이렇게 이걸 악시모론이라고 그래요. 악시모론을 구사하고 있다. 이 모순어법은 서로 반대되는 두 표현을 함께 사용하는 수사법을 말해요. 즉 공공연한 비밀이다. 비밀은 감춰지에 다 드러났다. 늙은이다. 늙은이하고 애는 다른 거죠. 귀를 먹먹하게 만드는 침묵. 침묵이 이런 게 옥시모론, 악시모론이죠. 모순어법이다. 클로디어스가 이런 모순어법을 구사하고 있다. 동생이죠. 클로디어스가 선왕 죽은 햄릿의 이 클로디어스는 노회한, 아주 늙었지만 교활한 노회한, 요거 아주 표현 알아두면 좋겠죠. 노회한 정치가답게 이런 악시모론 어법을 구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 클로디어스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인은 이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경들의 자유롭고 충정 어린 조언을 막지 않았고 그대들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였소. 그대들의 충정에 모두 고맙소. 그대들이 충정에 모두 고맙소. 내가 지금 이렇게 결혼한 것은 신하 여러분들이 나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충정 어린 조언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결혼한 거다. 이런 얘기죠. 이 결혼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결혼인데 나는 경들의 충정 어린 조언을 받아들였노라고 말한다. 즉 이 결혼이 자신의 뜻이라기보다는 여러 신하들의 뜻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에게 올 수 있는 비난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는 정치적 화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형의 죽음은 나하고 관계없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형이 죽었기 때문에 형수하고 살게 됐다. 그런데 대신들이 나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거절할 수 없어서 이 형수와 함께 살게 됐다는 얘기겠죠. 정치적이죠. 또한 기독교적 사회에서 형수와 결혼은 근친상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클로디어스의 연설에서는 유령의 침묵과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유령의 침묵과 산자, 살아있는 자의 화려한 웅변, 이 클로디어스의 웅변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노련하고 위선적인 정치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왕의 계승과 근친상간적 결혼의 합리화를 노리고 있다. 왕의 계승, 근친상간적 결혼의 합리화를 노리고 있다. 그 왕의도 계승하고 내가 지금 결혼하기 싫은데 형수와 결혼할 수밖에 없지 않냐. 패자는 말이 없고 승자는 웅변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막 1장이 끝나고 이제 1막 2장의 초반부가 끝나고 중간에 또 잡초와 무성한 정원에서 한번 또 보죠. 자, 여기에서도 보면 잡초와 무성한 정원, 이제 이런 타이틀인데
여기서 보면 겉모습과 실제, appearance, 겉모습은 이런데 reality, 그 실제는 다른 거. 그러니까 appearance와 존재가 다른 것이죠. 겉은 아주 교활한데 겉은 아주 착해 보이는데 속은 교활한 모습. 외모양과 내면은 서로 다를 수 있죠. 3월의 겉모습을 말하는 외양, seem과 보여지는 것과 appearance, 드러난 것과 진실을 의미하는 실제, reality는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겉모양과 실제가 다른 거 굉장히 많다. 햄릿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삼촌과 성급하게 재혼한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또 셰익스피어가 자주 사용하는 말장난, 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다. 펀은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발음은 똑같은데 내용이 다른 것들, 말장난이죠. 그것도 보면 셰익스피어의 모든 작품은 펀 모음집이에요. 말장난 모음집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위대한 작가들은 대개 이 펀을 즐겨요. 셰익스피어도 그렇고 제임스 조이스 이런 사람들이 다 펀을 즐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의 이중적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펀. 잘 알아둬야 되겠죠. 클로디우스 왕은 햄릿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너무 추모하는 것은 자연에 대한 불경죄라며 자신을 친아버지라고 여겨달라고 말을 해요.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신 거 아니야. 넌 내가 삼촌이었지만 작은 아버지였지만 이제 넌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왕과 왕비는 햄릿에게 위텐버그 대학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요청하고 햄릿은 이에 응한다. 햄릿은 남편을 여의고 채 2달도 안 되어 삼촌과 재혼한 어머니를 혐오하는 첫 독백을 했죠. 호레이슈가 햄릿에게 선왕의 모습을 한 유령이 나타났음을 알리고 햄릿은 뭔가 흉계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유령을 보기 위해 오늘 밤 자신도 보초를 서겠다고 얘기를 하죠. 3월의 외모양과 외관을 의미하는 seem, appearance와 실제를 의미하는 reality, 이 존재는 셰익스피어 연극에서 자주 등장하는 seem과 보여지는 것과 있는 진짜 그거, 이것은 등장하는 이슈가 된다. 이 두 가지가 안 맞는 거죠. 외양과 실제가. 이 외양과 실제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그런지 모르죠. 아버지 죽음을 슬퍼하는 햄릿에게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해요. 겉으로도 어머니는 모든 사람은 죽어 삶을 지나 영원으로 흘러가는 게 인생이거늘 너 왜 그렇게 유별나 보이느냐? 엄마가 사람은 다 죽는 거고 삶을 지나 죽음으로 가게 되면 또 그 영혼으로 영혼이 영원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저 영원의 세계로 가는 게 인생인데 너 왜 그렇게 유별나 보이냐? 이렇게 엄마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햄릿이 보인다고요, 어머니? 저는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는 거죠. 햄릿은 슬퍼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슬프다고 하는 거죠. 외양과 실제는 일치하는 걸까요? 클로디우스를 비롯한 궁정의 사람들은 진실로 이 햄릿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애도하는 척한 것인가? 클로디우스는 정말로 형의 죽음을 추모하는 것일까? 추모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일까? 겉으로도 왕비는 1-2달도 안 되어 삼촌과 결혼했는데 그녀는 진정으로 죽은 남편을 추모하는 것일까? 외양과 실제가 괴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현실에서 바라보는 것이 실제를 바라보는 것일까? 우리가 현실에서 바라보는 것이 정말 실제를 바라보는 것일까? 아니면 외양만 바라보는 것일까? 행복하게 웃고 있지만 실제는 그것이 아닐 수가 있다. 행복인지 알고 그것을 열심히 추구했지만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셰익스피어 연극에서는 이러한 외양과 실제의 괴리를
종종 보여준다. 아, 남녀 사이도 그런 거 아닌가요? 아, 겉모습을 보고서 막 가까이 갔는데 가고 보니 그게 아닌 경우도 허다하게 있죠. 아버지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삼촌과 결혼한 어머니에 대해서 햄릿은 굉장히 실망합니다. 그래서 햄릿은 대관식이 끝난 후 이렇게 독백을 해요. 첫 번째 독백이죠. 햄릿, 너무도 더럽고 추한 이 육체가 녹아내려 이슬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신이 자살을 금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오 신이여. 정말 이제 햄릿이 자기도 모르게 이런 독백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2달도 안 돼서 저렇게 작은 아버지하고 결혼을 하고 더럽다. 차라리 내가 죽어 지금 이슬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나 죽고 싶은데 자살을 금지하고 있지 않냐. 그래 못 죽는다는 거죠. 이 말은 햄릿이 자살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이다. 어린 왕자이니 현실과 부닥쳐 싸우기에는 힘도 부족하고 자살을 하더니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불경죄에 해당하죠. 성경에서는 자살을 금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카톨릭에서는 결혼하면 이혼도 못하게 하고 자살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헨리 8세도 이혼을 하려고 종교를 다시 만들고 있듯이 자살을 금하고 있는 거죠. 또 여기서 이혼도 금하고 자살도 금하고 있는 거죠. 그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자살을 금하는 거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죠. 이혼은 이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글쎄 이제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원전에서 에버라스팅 불경 계속 지속된다는 것은 신을 의미한다.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 지속되는 것은 신을 의미한다. 원전에서 캐논은 CAN은 캐논은 성스러운 전범, 성전을 의미해요. 이 성전이 성경이겠죠. 이 성전이 자살을 금해 놓지 않았더라면 자살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이지만 지금 자살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또 여기서 캐논에 N자를 하나 더 붙이면 대포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신께서 커다란 대포를 자살에다가 겨냥해 놓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의미가 통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의미가 들어갈 수 있게끔 발음할 때는 캐논 똑같죠. 정전, 성전. 우리가 캐논 하면 모범이 되는 어떤 텍스트, 예를 들면 영국 문학에 수만 가지의 작품이 있는데 그 중에 모범이 되는 것을 뽑아놓은 것, 소설이 수천 권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야 이런 건 잘 된 거야 200~300권을 뽑아요. 이거를 정전, 캐논이라고 하죠. 자, 이처럼 캐논은 N을 하나 더 붙이면 또 대포라는 의미가 된다. 신께서 커다란 대포를 자살에다가 이렇게 겨냥해 놓았기 때문에 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의미를 확장해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이 셰익스피어가 좋아하는 펀 기법이다. 그리고 독백은 계속이 됩니다. 자식을 잃고 너무 슬피 울어 돌이 된 여인, 그리고 돌에서조차 눈물이 흘렀던 니오베처럼 울며불며 아버지 관을 따라갈 때 신었던 신발이 닳기도 전에 눈에 흐르던 눈물의 소금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어머니는 부정한 이부자리 속으로 재빨리 뛰어들었구나.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니라.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말 Frailty thy name is woman 이거죠. 약한 자여 그자의 이름은 여자니라. 이게 햄릿의 독백에 나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 자식을 잃고 너무 슬피 울어 돌이 된 여인, 그리고 돌에서조차 눈물이 흘렀던 니오베처럼 울며불며 아버지의 관을 따라갈 때 신었던 신발이 닳기도 전에 눈에 흐르던 눈물의 소금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어머니는 부정한 이부자리 속으로 재빨리 뛰어들었구나.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Frailty thy name is woman. 아주 유명한 인용구입니다. 니오베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인인데 이 니오베 14명의 자녀가 있었죠. 그런데 그녀는 이 자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신들의 분노를 사서 14명 자녀를 신들이 다 죽여버려요. 자녀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녀는 슬퍼서 울다 돌이 된 여인 니오베죠. 그런데 돌이 되어서도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다. 어머니는 그런 니오베 같은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이 부정한 이부자리는 누구예요? 삼촌하고 자는 거죠. 삼촌이자 시동생이고 현재는 남편 클로디어스 왕과 재혼을 의미하죠. 그것도 재빨리 뛰어들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햄릿은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니라 라고 말한다. 어머니 재혼에 대해서 이렇게 실망을 하고 있는 거죠. 햄릿이 이렇게 어머니 재혼에 환멸을 느끼는 것에 대해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론의 관점에서 이러한 실망을 해석하는 경향도 있죠. 이게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거는 저기죠. 내가 엄마의 몸에서 태어나서 엄마가 젖을 주지 않으면 엄마와 나는 엄마가 떠나면 나는 죽음의 길로 갈 수 있죠. 어머니의 젖을 먹고 우유가 없고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어머니의 눈빛만 보고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러니까 나는 엄마의 모든 것이고 싶고 어머니의 부족한 곳을 다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어머니와 뗄 수 없는 이자관계, 짝사랑을 하게 돼 있어 아이는. 근데 언어를 배움으로써 나중에 옆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와 짝사랑을 하며 어머니의 모든 것이고 싶었는데 언어를 배우면서 너 엄마하고 헤어져라. 엄마하고 헤어지고 이 아버지 나의 세계로 오라는 거지. 진짜의 아버지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라는 법률, 이 세상의 질서, 도덕, 관념, 이 세상으로 와라 이거죠. 어머니의 젖을 놓고. 근데 이 아이는 어머니의 치마품이 파라다이스죠. 그래서 그 파라다이스에 살고 싶은데 아버지가 협박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떠나오라고. 자, 안 오면 어떻게 된다고? 캐스트레이션 시키겠다는 거죠. 거세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는 거세 공포증에 빠져서 어머니를 버리고 아버지의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 세상의 질서를 배우는 거죠. 그래 어머니의 세계, 젖먹였던 그 유아론적인 쾌락을 벗어나서 이 세상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떠나온 강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 다리로 다시 갈 수 없어요. 그게 퇴행하는 자는 이게 뭘까? 정신병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어머니를 버리고 아버지를 따라 이 세상의 세계로 가는 것인데, 근데 어머니와 짝사랑했던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와의 짝사랑했던 행복했던 시기에 아버지가 자기를 협박하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다는 거죠. 무의식 속에. 그래서 그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는데 지금 여기서 누가 아버지를 대신 죽여줬어요? 클로디우스가 죽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이고 싶었는데 무의식 속에 작은 아버지가 죽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버지가 고맙기도 하다는 거죠. 프로이드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원수인 클로디우스를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잖아요. 햄릿에서. 그런데도 머뭇거리고 못 죽인다는 거예요. 프로이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프로이드 해석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작은 아버지가 죽여줘서 고마워서 머뭇거리는 이 햄릿을 보고 어떤 그 우유부단한 햄릿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관점에서 햄릿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T.S. 엘리엇 같은 사람은 시인이자 비평가였던 T.S. 엘리엇은 이 작품이 실패작이다.
왜 이유 없이 자꾸만 이렇게 복수를 지연시키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지만 프로이트는 아니다. 그 무의식이라는 세계에서 내가 고마웠기 때문에 죽일 기회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못하고 머뭇거렸다는 거죠.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이 햄릿을 해석하는 거예요. 재미있죠? 자, 나중에 프로이드 락강의 세계에 가서 정신분석을 공부하면 이렇게 작품을 또 뒤집어서 해석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머니가 삼촌과 재혼함으로써 자기에게 돌아올 정당한 왕위를 삼촌에게 뺏기게 하는데 도와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삼촌과 재혼하니까 내가 아버지의 왕권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럼 나는 누가 돼요? 이거 삼촌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왕의 자리를 갖기는 그렇죠. 어머니 재혼으로 인해서 자신의 왕의 계승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분노나 섭섭한 마음에서 이렇게 실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햄릿이 지적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급하게 시동생과 근친상간적인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은 어머니의 지나친 성욕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겉으로드는 욕정 때문에 시동생과 결혼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아니면 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모성 본능 때문은 아닐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게 뭘까? 다른 이유. 아들을 보호하고. 왜? 아니 이거 자기 삼촌이 내 자식을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왕이 되려고. 클로디우스 입장에서 보면 햄릿이 가장 정치적 정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왕의 계승의 정통성으로 놓고 보자면 클로디우스보다 앞선 자가 햄릿 왕자죠. 클로디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정적인 햄릿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다. 이것을 막으려면 어머니 거트루드 입장에서는 클로디우스와 결혼을 해버리면 햄릿은 클로디우스의 왕자가 되고 다음의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클로디우스와의 정치적 대립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클로디우스와 햄릿의 관계는 우리나라의 역사로 보자면 조선시대의 세조와 단종의 관계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권력은 이렇게 부자지간에도 이 가족끼리도 나눠 가질 수 없는지 모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클로디우스와 거트루드의 결혼은 무작정 여성의 욕정 때문이라고만 볼 수 없다는 견해도 가능하죠. 컬처, 이 문화에 정답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문화에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햄릿의 독백이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이런 귀절이 있죠. 잡초가 무성한 정원이다. unweeded garden. weed는 뭐예요? weed는 잡초죠. weed는 잡초인데 부정의 on이 있으니까 이게 뭐야? on이 있으니 잡초가 제거되지 않은 정원이다. unweeded garden이니까 잡초인데 on이 있어요. 잡초가 제거되지 않은 정원이라는 이 표현은 16세기 영국 문학에 가장 많이 자주 표현되는 거예요. 자주 이런 말이 나타나죠. 문학 속에. 이 말은 악이 만연한 세상을 지칭한다. 잡초가 제거되지 않은 정원. 정원에는 예쁜 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정상인데 잡초가 생명력이 강해서 꽃보다 잡초가 더 무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좀 더 외연을 확장하면 이야기를 넓혀보면 세상에는 선하고 착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더 많은 사회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겠죠. 이 작품에는 부패한 덴마크 궁정을 지칭하는데 바로 여기가 잡초가 무성한 궁정이라는 뜻이죠. 햄릿은 아직 아버지가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았다는 것은 모르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죠. 세상에는 선하고 착한 사람은 조용히 있는데
악한 사람들이 더 떠들고 판치는 사회가 있을 수 있죠. 이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악각 쓰는 사람이 꼭 정말 선한 사람인지, 우리 지금 선거 때도 보면 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악 쓰지만 정말 그래서 악 쓰는 걸까요? 셰익스피어는 모든 작품에서 펀을 사용하는데 이 말뜻은 발음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말들을 해학적으로 사용하는 수사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클로디어스와 햄릿이 나누는 대화에서 펀을 볼 수가 있어요. 클로디어스 한번 이거 볼까요? 클로디어스는 오 나의 조카이자 나의 아들 햄릿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도 오 나의 조카이자 나의 아들 햄릿 클로디어스. 그러니까 햄릿이 친척으로 치면 이게 방백이에요. 방백 혼자 하는 얘기. 이제 작은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 나의 조카이자 나의 아들 햄릿 그러니까 햄릿이 친척으로 어사이드는 방백이다. 혼자 이렇게 하는 얘기. 친척으로 치면 좀 가깝고 부자지간이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멀지 않냐? 이런 의미죠. 오 어리를 모아댄 킨. 여기서 보면 친척이라는 말은 킨이에요. 킨이라기보다는 좀 뭐 친척이라고 하든 어리를 좀 더 가깝고 and less than kind. 또 요새는 이게 그때는 읽을 때 킨드 이렇게 킨이라고 읽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뭐 카인드지만 여기서 친척이라고 하는 말이 킨이에요. 이제는 어머니와 결혼하여 아버지가 된 상황이니 친척이라고 하기에는 좀 가깝고, 즉 가족의 유대관계죠. 아버지라고 말하기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척이라고 하기에는 좀 가깝고 부자지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얘기다. 킨과 카인드는 말장난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이 카인드가 킨 이렇게 발음했다고 그래요. 다른 말장난도 또 있어요. 클로디우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왕자는 어째서 아직도 얼굴에 구름이 가득한가? 햄릿 아닙니다 전하. 햇빛을 충분히 받고 있는 거려. Not on my road. 아닙니다 전하. I am too much in the sun. 이거 sun 이게 sun이지만 난 충분히 햇빛을 받고 있다. 즉 양지 바른 곳에 있어서 햇빛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얘기다. 왜 구름이 가득하냐고 이야기하니까 햇빛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셈이죠. 여기서 발음상 sun은 son son 아들로서도 충분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들과 태양 이중적 의미를 갖고서 햄릿이 말장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막 2장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제 1막 3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햄릿만 갖고 한 학기 동안 수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햄릿을 영어로 라인 바이 라인 읽어가면서 그것을 해석하고 이렇게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 시간은 영문학사 시간이에요. 그래서 16세기에 이렇게 셰익스피어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서 사대비극뿐만 아니라 36편의 이런 연극과 희비극과 또 154편의 소네트 14행으로 된 시를 발표해서 지금도 남기고 토마스 칼라일은 인도와 영국을 바꾸지 않겠다고 이런 헛소리까지 해서 기분 나쁘게 인도 사람을 했지만 그만큼 셰익스피어가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스님도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스님도 많은 작품을 읽었는데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 가슴에 이렇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진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과 왔으니까 사대비극을 한번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 편은 영어를 놓고
번역본도 놓고 이렇게 강의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학부생 여러분들이니까 또 나중에 이제 이거를 지금은 아니지만 햄릿을 한번 영화로 햄릿, 맥베스, 오셀로, 킹리어는 영화로라도 한번 이렇게 보기를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셰익스피어를 가지고 한 주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뒤에 쭉 있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셰익스피어를 좀 길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아주 연극 속에서 햄릿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햄릿의 소네트 부분은 다음 기회에 또 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16세기 넘어서 17세기 쪽으로 넘어가며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시기는 우리나라의 지난 우리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선조 임금 시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임진왜란 시기.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오래된 500년 전이니까 뭐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하고 뭐 이러던 시대 얘기니까 영국과 우리나라의 역사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는 뭐 했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를 함께 놓고 두 개가 비교하면서 가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셰익스피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앞에도 얘기했지만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영화도 보고 또 책도 읽고 내가 썼던 맥베스라는 요새 뜨겁게 쓴 논문도 있고 또 베니스의 상인도 있어요. 햄릿도 선생님이 이렇게 쭉 그 전에 해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햄릿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자세히 읽으면 좋겠죠. 자,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주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